아니 근데 근데 정말 이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아마 이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좀 싶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그 아버지가 5살짜리 애를 목검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해서 또 25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항소해서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저런 사건에서 이렇게 부인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지금 아이도 폭력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고지만 차라리 아이라는 어떤 희생양이 있으면 본인한테 미치는 폭력 피해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엄마로서 하기 힘든 생각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실무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부모랑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저런 게 삶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 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피고인은 누구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만진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로 인정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이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라고 추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를 근데 저게 한번 이제 폭력을 쓰면 자기가 기분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사실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내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자기의 그 결함을 못 보니까 아이 탓을 해요. 또? 내가 너 때문에 더 이런 사람이 된다. 계속 반복되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살인. 아니 이 사건은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연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연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연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집주인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파리 반지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스스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막 해서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것 같다.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